안녕하세요.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최남섭입니다. 오늘 저는 하우라민의 겨울 돌집과 여름 돌집, 가장 작은 쿠르드 공동체의 산악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우람이는 하우라머 혹은 하우람이라고 부르는 쿠르드어의 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우라민들의 거주 지역을 하우라만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자그로스 산맥의 한 자락에 위치하는 산악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하우라민들은 가축을 기르고 농사 지으며 계절별로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반유목 생활하던 하우라민들이 겨울과 여름에 다르게 사용한 돌집의 특성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팔란감 마을의 돌집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룹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그로스 산맥은 이란 북서부에서부터 남쪽의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1600km 정도의 거대한 산맥입니다. 과거부터 이곳에는 쿠르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슬람 시기 이전에 그들은 외부인들에게 카르다카, 쿠르티에, 카라두코이 등으로 불렸고 보통 양떼와 함께 밖에서 잠을 자고 야생 과일을 따먹고 도적질로 생계를 유지하던 호전적인 산악인들로 여겨졌습니다. 이슬람 시기가 시작한 뒤에도 이런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이슬람의 정통 칼리파들이 세력을 확장할 때도 이후 몽골 투르크 제국들이 정복 활동을 시작할 때도 그들은 어떤 지역의 산악 유목민, 아크러드라고만 짧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가들은 다소 야만스러워 보이는 산악인들을 종종 언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그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깊게 탐구하지는 않았습니다. 1597년에 샤라프 아틴 비틀리시가 그의 저서 샤라프나메에서 쿠르드인의 기원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이 페르도시의 대서사시 샤흐나메를 인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자학이라는 잔혹한 군주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악신 아흐리만에게 속았던 그의 양 어깨에는 뱀처럼 생긴 혈관이 자라났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자학은 매일 2명의 젊은이를 죽이고 그들의 뇌를 꺼내어 양 어깨의 뱀처럼 자란 혈관에게 먹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희생자 지정을 담당하던 관리가 이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에 한 명의 사람 대신 한 마리의 양을 죽이고 그 뇌를 섞어서 자학에게 바쳤습니다. 매일 이렇게 목숨을 구한 한 사람은 자학의 세력에 미치지 않는 산간으로 도망쳤고 물이 있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점차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들을 쿠르드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쿠르드인들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고립된 산악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우라민들도 이런 성격을 공유하는 쿠르드 공동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쿠르드인들의 거주 지역, 쿠르디스탄은 소속 국가를 기준으로 크게 넷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하우라만은 동부의 이란과 남부의 이라크 중간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우라민들이 사용하는 말은 중부어 소라니와 남부어 칼호리를 사용하는 지역과 맞닿아 있지만 그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노르스키 같은 연구자들이 이 하우라모의 기원을 인접한 쿠르드어가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서 찾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만큼 하우라만은 고립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하우라민들의 말은 자자키와 함께 쿠르드어 중에서도 가장 소수어일 정도로 이 하우라민들의 공동체는 작았습니다. 이런 환경에 살았던 하우라민들은
칼호르, 아르달란, 바우남 가문 등의 관할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전까지 한 가문이나 특정 국가에 완전하게 통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1999년에 이란 정부가 데히야르와 쇼라라고 하는 격오지 자치 행정관리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야 이곳의 거주 인구가 완전하게 집계되었을 정도로 하우라마는 주변과 거리를 두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우라민들이 전통적인 산악 생활과 돌집을 보존할 수 있었고 2021년에 하우라만의 문화경관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우라만은 이란과 이란 국경에 걸쳐서 분포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중심에 있는 타흐트산, 쿠살란샨, 샤호산은 이란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우람, 하우라미, 하우라만이라는 명칭의 의미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들 스스로는 이곳 타흐트산 혹은 하우라만 산이라고도 부르는 곳에서 기원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 산이 있는 타흐트 지역은 소 2마리가 땅을 갈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급해서 이곳의 사람들은 농사보다는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늦게 거주한 동측의 자우르드와 서측의 르혼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역에서 농사 짓는 경우가 많았고 이 하우라머가 아닌 다른 쿠르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타흐트 지역에서 공동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하우라민들의 이동생활과 돌집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있는 마을들은 겨울을 보내는 대, 그리고 여름을 보내는 하와르로 구성됩니다. 사진에 있는 지바르 마을은 해발고도 1040m 정도의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2000m 이상 높은 곳에 여러 하와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의 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있어서 기온도 낮고 가파른 계곡 경사지에 있어서 겨울철 어떤 찬바람을 피하기에 유리했다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하와르는 고도가 높은 산 위에 있어서 기온도 같은 시기의 대보다 기온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는 따뜻한 곳을 의미하는 페르시아로 갸름시르 혹은 조금 변형해서 게르미안으로 부르고 하와르는 서늘한 곳을 뜻하는 사르데시르라고 구분해 부릅니다. 다음 사진은 쿠살란에 있는 아빠사바드라는 마을입니다. 하우라머는 하와사와 핫사와 정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을에서도 대는 고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하와르는 이보다 1000m 이상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30여 가구가 생활하는 이 아빠사바드라는 마을은 규모가 작아서 단 2곳의 하와르만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샤고산에 있는 디바즈나우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해발고도 940m 정도에 있는 한 곳의 대와 여기에서부터 해발고도 3000m까지 분포하는 10개 이상의 하와르를 보유했습니다. 여름 동안 이곳의 거주민들은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하와르 바르자까지 7차례 정도 이동하며 여름을 보냈고 다른 한쪽은 하와르 미시아우까지 3차례 이동하며 각각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 디바즈나우가 이렇게 많은 하와르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4세기경부터 하우라만의 어떤 일부 지역을 관할했던 바우남 가문의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바우남 가문이 이곳에서 지배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하우라만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은 디바즈나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6세기 말 샤라프나메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비틀리스는 이곳을 디브데즈, 악마의 마을이라고 언급하는데 아마도 이런 강력한 세력을 보유한 어떤 그런 의미를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하우라만에서는 마을 세력이 강할수록 거주하는 인구도 많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에 유리한 하와르도 더 많이 점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동생활하는 하우라민들의 겨울 돌집과 여름 돌집은 계절별로 달라지는 기온과 강수량 그리고 가축관리,
거주지의 지형, 생활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곳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 비가 집중되는 춥고 습한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들고 비도 오지 않는 무덥고 건조한 여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계절 사이에 환절기로 봄과 가을이 있습니다. 하우라민들은 이런 사계절을 다시 두 시기로 나눕니다. 그들은 9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겨울과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경제활동에 주력하는 여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 대와 하와르라고 하는 거주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여기서 대는 마을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명칭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바람을 피하기 유리한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그 계곡의 강물이나 그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르는 임시거처를 뜻하는 하우라머 명칭입니다. 대부분이 산등성이의 완만한 경사지에 있고 지표수, 지하수, 눈 등의 다양한 수원을 사용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점차 기온이 올라가면 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서늘한 기온과 가축에게 먹일 물, 초지 확보를 위해 거주민들은 계속해서 더 높은 하와르로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한 마을에서 여러 하와르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대와 하와르에서는 지붕, 마감, 공간 구성이 다른 야나와 카프르라는 돌집을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종종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동안 하와르에서도 이 야나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야나와 카프르는 모두 돌 벽체를 사방에 쌓은 돌집입니다. 하지만 둘은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우라머로 집을 뜻하는 야나는 내부에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주두, 볼을 설치하고 나서 수평 방향으로 석가래를 놓고 또 그 위에 판자와 흙을 덮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붕은 비가 오는 날에 흙과 분뇨를 더 추가로 덮고 이 반틀레르라고 하는 둥근 돌을 다지면 그 내구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야나에서는 수평 방향의 평석가래를 나란히 놓기 때문에 대체로 평면형에서 전면이 그 직선으로 떨어지는 방형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다르게 카프르는 나뭇가지를 의미합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실내의 중앙에 굵은 나무줄기를 세우고 그 위에 잔가지를 2중 혹은 3중으로 덮어서 지붕을 만듭니다. 이런 지붕으로는 절대 비나 눈이나 바람도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은 수명도 짧습니다. 그래서 매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어떤 단점 혹은 문제점들도 취약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의 줄기를 중심으로 이 잔가지를 길이가 비슷한 잔가지를 방사선형으로 놓기 때문에 대체로 평면형이 이 모서리가 둥근 경우가 많은 또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하우라민들은 겨울과 여름에 달라지는 생활 조건에 맞춰 야나와 카푸르의 어떤 세부적인 조건들을 조정하면서 거주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우라만에서는 공동 목축 참여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돌집의 어떤 실물과 사용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샤오산의 팔랑간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200여 가구 중에 50여 가구가 이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야나와 카푸르도 각 거주지마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팔랑간은 쿠르드 지배 가문 중에 칼호르와 아르달란 가문이 차례로 점령한 곳이어서 현지 문헌에도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일례로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 사이에 활동한 아르달란 가문의 할로한이라는 군주가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 팔랑갓에 거점을 두고 사파비조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바스 1세 공사를 수차례 막아내기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치적인 세력을
유명했다는 어떤 일화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쿠르드인의 전체 역사에서도 굉장히 손꼽힐 만큼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거주민들의 대부분은 이런 1636년에 아르달란 가문이 사난다즈라는 도시로 떠나고 나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누라틴, 라마잔, 몰란, 무리웨시, 아지즈, 아항가르, 우사야, 자만, 잠시드, 조우랍 등의 8개의 부족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내력을 보더라도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리야우처럼 하우라모를 쓰지 않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나리안처럼 하는 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 부족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팔란간 마을은 하나의 대화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반경 14km 이내에 있는 10개 이상의 하와르로 구성됩니다. 이곳에 4월 중순이 되면 거주민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샤호산으로 올랐습니다. 한 그룹은 고지반과 하니에로 연이어서 이동했고 또 다른 그룹은 쉐이크 아지즈 거쳐 콜리 셸리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이 되면 이들은 이 볼리부축, 볼리고우라, 콜리트, 갸르다나우 외에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이 하와르들로 흩어져서 생활했습니다. 이 거주민들이 기억하는 어떤 기억에 따르면 이 점점 올라갈수록 수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더 작은 20가구 내외로 규모를 이루어 흩어져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후 8월 말이 되면 모든 거주민들이 팔란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하와르 고지반으로 모였고 이곳에서 대략 40일 동안 이 겨울용 여물을 팔란간에 다 옮겨다 놓은 뒤에 팔란간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팔란간 마을의 계절 이동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대에서부터 대략 1400m 정도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제가 목동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 각 하와르 사이의 이동 거리는 도보로 1시간에서 4시간 사이가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하와르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이동 인구가 적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팔란간, 고지반, 이 하니에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각 세 거주지에서 겨울야나 여름야나 여름 카푸르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그 돌집의 사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팔란간의 겨울 돌집 야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란간의 중앙에는 수원으로 사용하는 탕기바르 강이 흐릅니다. 이 강과 골짜기를 중심으로 나뉘는 모스크가 있는 마스제드 지역, 그리고 울퉁불퉁하다는 의미의 리제 지역, 과자를 뜻하는 콜루체 지역에서 거주민들은 돌집 야나를 짓고 생활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 팔란간의 가파른 경사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이 돌집 야나를 만들 때도 이 경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경사면에 돌을 다듬어서 저 집의 뒷벽으로 두고 그 앞쪽의 세면에 대략 1m 두께의 벽체를 돌로 쌓은 뒤에 흙지붕을 덮어서 실내를 만들었습니다. 집의 크기를 정할 때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신체의 치수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대략 이 손끝에서부터 턱선까지를 1m, 그리고 한 보폭을 한 걸음을 1m라고 생각을 했고 이 한 뼘을 20cm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한 보폭을 75cm 정도로 보는데 여기 사람들이 좀 더 다리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벽체를 쌓을 때는 호시케친이라는 기법도 사용했습니다. 번역하면 건식 쌓기 정도가 됩니다. 돌 사이에 흙을 채우지 않고 벽체를 세우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벽체를 쌓으려면 돌을 더 정교하게 쪼갰고 각각의 모양도 맞춰야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수준의 고급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처럼 목조 건물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예전에는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를 정말 정교하게 깎아서 나무만으로 건물을 세운 적도 있다라는 신화를 믿기도 하는데 굉장히 이와 비슷한 성격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나무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못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필요하면 흙을 사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혹은 이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면 이곳에 호시케 친 신화는 흙이라는 접착체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돌 모양에 맞추어 벽체를 쌓았다는 점을 조금 과장한 2010년 전후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돌을 쌓아서 벽체를 만들었습니다. 팔란간의 야나는 겨울철 찬바람을 막는 밀폐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건식으로 쌓은 벽체 안쪽에도 흙을 바르고 지붕 위에도 흙을 덮어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종종 외벽에도 흙을 발랐던 흔적이 확인되지만 눈, 비가 올 때마다 쉽게 씻겨 내려가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장을 해서 외기를 차단하고 나면 바닥에 카펫을 깔고 난로에 불을 피워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경사지에 지은 돌집 야나의 공간은 보통 상하층으로 어떤 사용자가 나뉩니다. 아래쪽에는 양, 염소, 소, 닭, 노새, 말 등의 가축우리, 고르를 두거나 여물, 집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 안버르를 두었고 위쪽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 야나를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건물 아래층 건물의 평평한 지붕을 마당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가파른 경사지에 잘 없는 평평한 야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거주민들은 작업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 잠도 자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평지붕의 야나들이 경사지를 따라 연이어서 위치하면 마치 계단처럼 보이는 경관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법테 펠레 칸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계단식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야나는 시기별로 다른 요구를 수용하면서 크기, 구조, 공간, 재료 사용에서 조금씩 달라졌는데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A, B, C, D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중에 프레까딤이라고 부르는 아주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건물들은 보통 단층의 가축우리와 단층의 야나가 위아래에 각각 놓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내부가 나뉘지 않은 하나의 실내 공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까딤, 좀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가축우리와 야나가 하나의 2층 건물로 지어진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층고도 이전에 2.3m에서 대략 2.6m로 조금 높아졌고 야나 내부에서도 이 사방이 벽으로 된 밀폐된 방과 한쪽이 바깥으로 트여 있는 이완이라고 부르는 반외부 공간이 나뉘는 어떤 그런 특성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디드라고 하는 새로운 건물들은 철골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야나 내부가 방, 창고, 화장실, 샤워실, 보일러실, 부엌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고 벽체 바깥으로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팔란간의 야나는 사람의 거주 공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하고 다양하게 나누는 어떤 경향에서 바뀌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제, 신선한,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현대 재료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돌집들은 더 이상 경사면을 뒷벽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크기도 더 거대해졌습니다. 또한 그 용도도 상점, 식당, 게스트하우스처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분히 관광객들을 고려해서 만든 건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나뉜다고 하는 이 건물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흥미롭게도 이 거주민들은 하나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돌집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사진은 모라드 쉐리피안 시의 야나입니다. 굉장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분들의 집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로로 긴 평면의 2층 야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도면에서 왼쪽 부분은 이 B유형의 2층 돌집입니다. 오른쪽 부분도 2층인데 이 위아래의 어떤 상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아래층은 공간의 깊이가 3m가 채 안 되는 좀 협소한 A유형에 가까운데 이 2층 부의 생활 공간은 다양한 내부 공간으로 구성된 이 C타입의 C유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셰리피안 씨의 집 외에도 이 팔란간 전역에서는 한 가구가, 한 집이 여러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민들은 오래된 돌집 위에 새로운 돌집을 덧붙여 짓기도 했고, 가로 방향으로 연이어서 증축하기도 했고, 또 길 사이에 두고 빈 땅에 새로운 어떤 유형의 건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재된 유형의 야나를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거주민들은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을 공사에 소모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장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어서 이 가축들을 버려두고 생업을 접어두고 이 공사에 매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새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래된 돌집의 기초까지 다 걷어내고 헐어내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거할 부분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필요한 부분만 새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집에 돌집을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남겨진 오래된 돌집들은 주거용이 아니라 창고나 가축우리로 전용한 어떤 기질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의 거주민들이 이런 공사의 효율성을 추구한 덕분에 건립 시기가 다른 돌집이 한 가구 안에 공존할 수 있었고, 이 마을 전체, 이 대팔란간 전체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건축 환경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팔란간 전역에 있는 돌집의 유형과 소유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한 가구가 두 가지 유형의 돌집을 소유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이 돌집의 유형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이곳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변화한 양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가 있는 마스제드 지역에는 좀 오래된 돌집들이 많고, 리제 지역에는 유독 B 유형의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콜루체라고 하는 지역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를 보면 이 팔란간의 개발 중심이 하와르와 가까운 마스제드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 중간에 있는 리제 지역을 거쳐서 콜루체 지역으로, 이 현재 접근도로가 나 있는 콜루체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어떤 그런 정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4월 중순이 되면 기온도 상승하고 비도 적어지고 탕기바르 강의 수량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진에서처럼 강바닥이 드러나기 전에 거주민들은 4, 5일 동안 단계를 나누어서 하와르 고지반에 올라갑니다. 먼저 젊은 남성들이 고지반에 올라가서 머무를 거처를 정비하고 수리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정 집기를 싣고 닭과 소를 몰고 이 하와르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과 염소를 이 샤오산의 공동 목축 대열에 합류시키면 이동이 끝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와르 고지반은 산등성이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팔란간보다 기온도 낮고 주변에 초지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도 마시고 가축도 마시는 하나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하와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거주민들의 일상은 꽤나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 겨울 동안 거주민들은 특별한 일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간단하게 집을 정리한 뒤에 가족들이 먹을 어떤 소젖, 양젖 혹은 염소젖을 조금 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명의 목동이 아주 가까운 초지로 산책을 시키듯이 이 가축들을 몰고 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옵니다. 이마저도 눈이 오거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외에 특별한 경제활동, 경제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외에는 친구를 만나고 가족들 친지를 만나고 또 어떤 문화 행사들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한가로웠기 때문에 이를 두고 쿠르드인의 노래, 시, 문학 혹은 행사, 의례가 의례 등의 이 쿠르드의 민족적 문화가 탄생한 계절, 겨울을 이런 민족 문화를 탄생시킨 계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하와르의 일상은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양과 염소를 공동으로 목축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나뉘어 24시간 내내 실시합니다. 오전 7시와 12시 그리고 저녁 5시에 이 순번 목동이 교대하는데 이때 모든 거주민들이 나와서 대략 1시간 동안 각자의 가축에서 젖을 짭니다. 이 시간에도 해야 할 일이 꽤 있습니다. 여성들은 물론 삼시세끼를 준비하고 캐식, 두인나라고 하는 유제품도 만듭니다. 또 그 사이에 양털과 어떤 염소털로 실도 꼬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은 주변에 우물로 가서 식구들이 마실 물을 떠오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다고 남성들이 한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마다 순번 목축으로 산에 나가야 했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정해진 산 비탈에 올라가서 겨울 동안 가축들에게 먹일 여물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산 위에 올라가서 풀들을 잘라놓고 풀이 마르는 수일 후에 다시 와서 그것을 모아놓습니다. 그 양이 충분해질 때까지 모았다가 다시 이 하와르로 가지고 오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바쁜 일과를 보내는 고집안에서도 야나를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팔랑간에서 본 야나와는 공간 배치, 구성에서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여름 돌집 야나의 공간들은 완만한 경사지에 수평적으로 배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야나라고 부르는 가장 안쪽에는 단층의 야나가 있고 그 앞에는 높이 20cm 정도의 탁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작업, 저장, 가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야외 공간과 시설들이 돌담으로 구획됩니다. 한번 소개를 해보면 그 중에 작업 공간으로는 마당을 뜻하는 와르바라, 불을 사용하는 아우르가, 난을 굽는 별도의 불자리 나누아가 있습니다. 저장 공간으로는 물, 식료품, 유제품을 보관하는 석실 구조의 큰날란도 있고 겨울용 여물을 보관하는 클라라도 있습니다. 가축 공간은 다채롭게 나뉩니다. 닭장 콜린, 소우리 코즈, 새끼 양과 염소를 가둬두는 파차, 그리고 노새와 말을 묶어두는 카마완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에서 잠을 자는 양과 염소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된 공간들을 모두 합치더라도 팔랑간의 가축 우리보다는 작습니다. 이 외에도 이슬람 예배 나머즈를 행하는 투안마라고 하는 종교시설도 이곳의 어떤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화장실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이는 하수시설을 만들기보다 주변 산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게 더 쉽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곳의 돌집에서는 모두 야나와 탁탄이 가장 안쪽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들의 크기와 위치는 지형, 대지 크기, 가족수, 가축수, 그리고 개인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됩니다. 화면에서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 지붕이 덮인 곳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거주민들은 필요하다면 야나를 더 크게 지어서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저장 공간도 더 두기도 했고 바깥에 별도의 창고를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많은 어떤 집에서는 가구에서는 함맘이라는 샤워실을 조그맣게 마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어떤 구성 속에서 잠을 자는 공간은 두 곳입니다. 야나와 탁탄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4월 중순에는 종종 비나 우박이 내리고 아침 제법으로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흙지붕을 설치한 야나에서 먼저 잠을 잡니다. 하지만 팔랑간의 야나에서처럼 이 실내를 미장하진 않고 그 대신 천이나 카펫을 걸어서 외기를 차단합니다. 이는 이후에 점차 기온이 올라가면 이 천과 카펫을 걷어내어 손쉽게 이 실내를 바람이 통하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5월 중순이 되면 더 더워지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주민들은 야나의 실내를 떠나서 전면에 있는 타크탄에서 잠을 잡니다. 이곳에서는 원래 밥도 먹고 손님도 맞이하고 작업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5개 공간인데 이제부터 잠도 자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 이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고지반에서 생활하는 약 2달 동안 어떤 상승하는 기온 그리고 줄어드는 강수량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민들은 어떤 전체의 구성에서 특별히 건축 장치를 더하거나 덜어내지 않고 이미 구성된 곳에서 이 벽체의 단열을 조금 조정하고 자는 곳을 바꾸어가면 이런 기온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 활동과 생활을 주로 고려해서 만든 이 고지반의 야나에서도 이곳 사람들은 어딘가에 자신의 어떤 미적 감각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르콜라카라고 부르는 주두였습니다. 이 사르콜라카라는 부제는 기둥위에서 수평 방향의 볼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설치하는 작은 구조재입니다. 이 크기가 굉장히 작지만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유일한 장식 부재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 거주민들은 여러 가지를 궁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기둥과 주두를 분리하지 않고 적당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독특하게 생긴 자연목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약간 휘어있는 둥근 형태의 가로로 긴 U자형의 어떤 주두를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고 아니면 끝을 더 정교하게 뾰족하게 다듬어서 이 눈길을 사로잡는 어떤 모양으로 가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이 주두의 색깔을 칠하거나 어떤 특별한 구절을 새긴다거나 혹은 누가 봐도 특이한 형태의 형상, 원형이나 어떤 기하학적인 문양을 새긴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이 주두의 형상은 그 어느 곳도 똑같은 것이 없어서 사실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비슷비슷해 보이는 야나들 사이에서 이 집의 이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 혹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패나 어떤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고지반의 돌집에서는 팔랑간처럼 시기별로 변화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야나가 2층, 3층으로 높아지지도 않았고 돌담으로 구획된 공간들이 하나로 통합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이 콘크리트와 철골을 사용한 야나의 등장이었습니다. 아직 사례가 하나뿐이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결국 관리하기 쉽고 내구성이 뛰어난 이 현대적 야나가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6월 중순이 되면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한낮 기온도 40도를 넘길 만큼 무덥고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거주민들은 고지반을 떠나 더 높은 곳에 있는 한이에로 이동합니다. 이미 양과 염소는 공동 목축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동 절차는 더 간단합니다. 6월 중순이 되면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한낮의 기온도 40도를 넘나들 만큼 무덥고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거주민들은 고지반을 떠나 더 높은 곳에 있는 하와르 하니에로 이동합니다. 이미 양과 염소는 공동 목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이동보다 훨씬 더 절차가 간단합니다. 남성들이 먼저 올라가서 하니의 거처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집기와 닭과 소를 끌고 올라가면 이동은 끝납니다. 보시다시피 하니에도 완만한 경사지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푸릇푸릇한 초지도 보입니다. 이곳에도 하마라우, 큰 물이라는 뜻의 커다란 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니에처럼 이렇게 충분하고 안정적인 물을 확보한 하와르는 사실 이 샤오산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땅도 좁아지고 그리고 충분한 지하수 혹은 이 물을 확보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쿠안바프로, 눈 위에 나뭇가지라는 뜻인데 나뭇가지를 눈 위에 덮어서 이 녹지 않게 보호하고 여름 내내 조금씩 떼어다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눈을 사람도 먹고 가축들도 먹습니다. 그리고 수직 동굴에 쌓인 눈을 떠다가 조금씩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그 양이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더 높은 하와르에서 공동 목축하는 가구의 규모가 더 작아져야 했을 겁니다. 여기서 임시거처를 의미하는 하와르 명칭의 유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와르라는 명칭은 페르시아어 갸름시르와 사르드시르처럼 따뜻한 혹은 서늘한 기후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르크어 퀴슐락, 야일락처럼 겨울이나 여름 거주지처럼 계절의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오라민들이 굳이 여름 거주지에 굳이 임시적인 거처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매년 달라지는 수온의 확보 상황, 그에 따라 결정되는 거주 여부의 불안정성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하니에의 여름 돌집 카프르에서도 다양한 공간들이 수평적으로 배열됩니다. 이 때문에 얼핏 고지반의 어떤 돌집 야나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붕에 얹은 이 나뭇가지들 때문에 또 상당히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곳에서도 단층의 카프르가 가장 안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탁탄과 돌담으로 구획된 작업, 저장, 가축 공간이 배치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고지반에서처럼 아우르가, 나누와, 크랄란, 클라나, 카마완 등의 공간이 거의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이렇게 공간 구성이 비슷한 이유는 하와르의 입지 조건도 비슷하고 여기서 하는 일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지형, 대지 크기, 가족 수, 가축 수,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공간들이 자유롭게 배열됩니다. 고지반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차이라고 한다면 탁탄의 개수와 면적일 겁니다. 여기서는 보통 2개의 탁탄을 사용하거나 이 둘을 통합한 하나의 커다란 탁탄을 사용합니다. 원래 탁탄이라는 명칭은 토단, 플랫폼, 권자를 뜻하는 타크트의 복수형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개의 타크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상적으로 그냥 탁탄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다 보니 이후에 어떤 사용 개수와 무관하게 그게 단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그냥 탁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탁탄은 양 측면에는 벽돌이나 돌담을 쌓고 또 그 앞에는 한맘, 큰알람, 불자리 등을 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아마도 이곳이 식사, 작업, 손님맞이, 취침처럼 일상의 모든 일을 행하는 다목적 공간이어서 이를 지원하는 시설을 주변에 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저처럼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미혼 여성들이 예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내부를 카프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카프르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잠을 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물품을 보관하는 카프르의 내부도 사용하긴 하지만 오히려 생활 공간의 중심은 탁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면으로만 보면 카프르와 탁탄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무더위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장하지 않은 벽체와 낮은 돌담 사이로 바람이 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지붕 아래로 깊은 그늘도 들이웁니다. 그 사이로 바람도 통합니다. 전혀 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이 조건에서 거주민들은 강렬한 햇살을 막아주는 그늘과 통풍 공간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해 뜨기 전에는 좀 선선합니다. 제가 체감할 때는 꽤 쌀쌀하고 좀 으슬으슬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새벽녘에 잠깐 동안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돌집의 재료나 구조를 번거롭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담요를 덮어서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산에서 밤을 보내는 목동들도 천막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산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주변에서 담요를 덮고 잡니다. 생각해 보시면 보통 건물이라는 것은 벽체와 지붕으로 이 외기와 내기를 어떤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담요라는 것은 이런 거주할 수 있는 이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벼운 공간 확보 장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니에를 비롯한 이 작은 하와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대의 변화라고 한다면 단연 이 카프르의 소멸을 들 수 있습니다. 매년 이동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고 매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카프르도 벽체만 남기고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적인 야나가 이 하와르 하니에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나일론 포대를 나뭇가지 밑에 깔아서 지붕을 보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야나가 공동 목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동 생활을 포기한 한 가족의 휴가용 별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아직 단 한 채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목축 경제가 좀 쇠락하고 그와 함께 한의의 어떤 성격도 달라지고 있는 이 과도기적 상황을 나타내는 어떤 단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의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나면 모아놓은 여물을 팔랑간으로 옮긴 뒤에 팔랑간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이후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여름이 시작될 때 고지반과 한의를 연이어서 오르면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겨울돌집 야나와 여름돌집 야나, 그리고 여름돌집 카프르를 또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팔랑간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겨울 돌집과 여름 돌집의 재료, 구조, 마감, 공간 구성, 사용 방식을 나누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곳의 거주민들은 겨울을 보내는 대팔랑간에서 돌 벽체를 쌓고 미장을 한 뒤에 흙지붕을 덮어서 겨울철 찬바람과 눈, 비를 막는 밀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경사지에서 다목적 야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층 건물의 평평한 지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르 고지반에서는 흙지붕 야나의 건식 벽체에 천이나 카펫을 덮어서 외기 차단을 먼저 조절하고 날씨 변화에 맞춰 그 다음으로 이 타극탄을 취식공간으로 바꾸면서 이런 변화에 대처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완만한 경사지의 지형에 맞추어서 이 생활에 필요한 작업, 저장, 가축 공간들을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와르 하니에에서도 지형 조건과 하루 일과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들을 돌담으로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고지반과 다르게 비가 오지 않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침 공간을 바꾸지 않고 나뭇가지로 덮은 그늘진 통풍 공간, 타악탄을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팔랑간 사람들이 산악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돌로 벽체를 세우고 나무로 지붕을 덮고 지붕과 벽체에 흙을 선택적으로 발라서 만든 돌집의 특성과 변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선진적인 외부 기술이나 인위적인 설비 장치 없이도 기후, 산악기후, 지형, 생활 변화에 대응한 하우라민들의 건축 전통과 지혜의 어떤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